지난번에 첫 번째 강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시노바이티스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노바이티스를 어떻게 하면 잘 진단하는가. 물론 MRI와 초음파를 갖고 진단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서 아마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시노바이티스를 적절히 잘 치료할 수 있느냐를 이번 세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엔세이드를 안 써보신 분은 없으실 거고요. 하지만 그 엔세이드는 너무나 많은 환자한테 너무나 많은 양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한테 문제는 우리가 처방을 한 대로 잘 따라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효과가 훨씬 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그 엔세이드에 대한 이론적 배경,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MRI나 소노그래피 같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시노바이티스가 있는지 또 얼마나 심한지 진단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노바이티스는 진정으로 저희 의사들이 치료해야 될 대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염증을 떨어뜨리고 또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중요한 타겟입니다. 또 하나는 OA의 진단을 프로그레스를 예측을 할 수 있는 좋은 바이오마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노바이티스를 치료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약들을 예를 들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엔세이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세이드의 약물학적인 작용은 여러분들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셀 멤브레인에 있는 아라키도닉 액시드를 분해하는 사이클록시게네이즈 또는 라이폭시게네이즈를 블록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저해하면서 생성을 저해하면서 이런 프로덕트를 일으키는 인플라메이션이나 알러지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엔세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초 기관에서 인플라메이션이 작용할 수도 있고 또 CNS에서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엔티인플라메이션이나 또는 아날제직스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엔세이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패밀리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패밀리들이 있습니다. 이 패밀리들의 또 각각의 이름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약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약들이 있고 엔세이드 말고 아닐리드 계통, 오피오이드 계통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룹과 패밀리를 어떤 그룹과 어떤 패밀리에 속해 있는 엔세이드인지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저희가 나와 있는 엔세이드를 각 패밀리 그룹별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약이 있죠. 아마 100가지가 넘는 약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약이 어떤 그룹에 있고 어떤 패밀리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 더 약효를 높이거나 또는 부작용을 줄이거나 이랬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전략을 모사를 하려면 이런 그룹과 패밀리에 나눠져 있는 엔세이드 계통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엔세이드의 가장 중요한 사용 목적은 페인의 감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과연 이 엔세이드가 페인에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플라세보를 대비한 그런 유효성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는 엔세이드가 100가지가 넘는 그런 엔세이드가 있는데 서로 유효성의 차이는 어떤지 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같은 엔세이드라도 이거를 피부에 바르는지 또는 주사로 주는지 먹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또는 실제로 진통 효과를 만을 갖고 있는 오피오이드 계통이랑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 뭐 좀 도표가 좀 작아서 죄송하지만 플라세보랑 비교를 해서 오랄 엔세이드 여러 가지 이렇게 여기 리스트에 있는 것이 오랄 엔세이드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 있는 게 엔세이드가 좀 효과가 있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플라시보가 효과가 있는 것이고 밑에 그래프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엔세이드가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페이퍼에 의하면 오랄 엔세이드는 분명히 플라시보보다 효과는 있다. 그러니까 안 먹는 것보다는 통증 감소에 유효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것이 대부분이 숏텀 이펙트입니다. 숏텀 이펙트에 국한돼 있고 롱텀 이펙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솔리드한 에비던스가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펙티브 레인지가 상당히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강의 초입에 말씀드렸다시피 3분의 1의 환자는 처방해준 엔세이드를 먹지 않는다는 거죠. 상당히 낮은 컴플라이언스를 보이는 것이 엔세이드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다른 엔세이드 간의 이펙티브니스의 차이는 어떤 게 있나? 사실상 다이렉트하게 모든 엔세이드를 서로 비교한 그런 페이퍼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다이렉트하게 비교를 하거나 또는 제한되게 비교한 것을 저희가 인용해를 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런 엔세이드를 쭉 리스트업을 이렇게 해서 용량별로 이렇게 랭크를 매겨보면은 제일 유효성이 있는 게 다이클로페락 150mg 이 다이클로페락이 제일 유효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에터리콕시브나 또는 록시콕시브나 이런 것들 용량을 늘리면 조금 더 유효성을 올릴 수는 있지만 용량 대비 유효성을 볼 때 다이클로페락이 가장 유효한 그런 것들을 보인다고 이 페이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라아세타몰, 아세타아미노펜이죠. 이거는 페인 릴리브 하는데 거의 도움이 안 되고 있어서 과거에는 이 파라세타몰을 프라이머리 그 드럭 라인에다 올린 그런 가이드라인이 많은데 지금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파라세타몰을 별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엔세이드를 이 페이퍼에서는 여러 가지 엔세이드를 루트를 달리해서 즉 인트라 아티큘라 인젝션을 한 것과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트라 아티큘라 인젝션을 한 것이 콜티코스테로이드를 쓰거나 하이루로닉 액시드를 쓰거나 훨씬 낫다 하는 이 결과를 이 페이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트라 아티큘라 인젝션만으로라도 심지어는 플라시보를 줘도 이런 엔세이드를 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니들에 의한 아스피레이션 효과 또는 뭐 니들에 의한 페리퍼럴 러브에 어떤 자극을 줘서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이 상당히 오랄 엔세이드보다 효과가 높다 하는 것을 이 페이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세타 아미노펜은 아미노펜보다는 어떤 엔세이드도 효과가 좋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엔세이드를 그럼 바를 때와 먹을 때하고 차이점이 어떠냐 하는 것을 비교한 그런 페이퍼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이 토피칼 엔세이드로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랄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 토피칼 엔세이드와 오랄 엔세이드는 거의 유효성 면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이 드럭이 몸 안에 들어가서 시스템이 익스포저 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환자들, 드럭에 대해서 사이드 이펙트가 예상이 되거나 있는 환자들한테는 이 토피칼 엔세이드가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오피오이드와 차이는 어떠냐? 오피오이드는 이런 많은 드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래에 있는 드럭은 인젝션으로 되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웨레베이스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이런 트라마돌이나 이런 계통의 하이드로코데인 같은 계통의 약들을 외래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오피오이드 중에서 그 이피커시가 좀 낮은 것이 있고 좀 센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페이퍼에서는 엔세이드와 오피에이드는 페인 릴리브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엔세이드, 오피에이드 또는 이제 루트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좀 보태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엔세이드끼리는 세이프티와 이피커시에 대해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고요. 그랬을 때 환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 우선 안전성 면에서 사이드 이펙트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도수를 맥시멈 도수로 올리는 게 한 가지 방법일 거고요. 또는 다른 디퍼런트 패밀리 그룹가 다른 그런 엔세이드를 서로 추가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그룹, 그러니까 엔세이드 그룹과 오피오이드 그룹, 또는 엔세이드 그룹과 아닐리드 그룹, 이렇게 이 컨비네이션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으면 뭐 이렇죠. 아스트라이티스가 있을 때 이부프로펜 또는 다이클로페낙이나 콕시브나 또는 조인스나 뭐 이런 거를 쓴다든지, 또는 파라스타몰이나 또는 오피오이드 계통 또는 엔세이드를 쓴다든지, 또는 트라마돌, 오피오이드 계통이죠. 아세타미노펜 이렇게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미 컨비네이션이 이미 레디메이드로 돼 있는 그런 드럭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비네이션을 사용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세이드의 애드버스 이펙트는 항상 크게 논란이 되고 있고, 환자들한테 저희가 엔세이드를 처방할 때 굉장히 제한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GI의 뮤코사 프로텍션을 이게 같이 억제를 하면서 GI 컴플리케이션이 생긴다든지, 또는 키드니에 여러 가지 글로메룰러스나 또는 뭐 다른 부위에 여러 가지 리셉터를 블록을 하면서 키드니 프로블럼이 생긴다든지, 또는 이 바서 컨스트릭션 시킨 거나 또는 플라텔릿의 어그리게이션을 증가시켜서 카디오바스큘라 사이드 이펙트를 생기는 여러 가지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GI 메디케이션을 제외하고는, GI 메디케이션은 콕스1이 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GI 무코사에는 콕스1이 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한 드럭 콕스2 이니비터를 사용하는 게 선택적인 도움이 되겠지만은, 키드니나 카디오바스큘라 이 문제에서는 콕스1, 2 이니비션 하는 게 큰 의미가 없고, 어떤 경우에는 카디오바스큘라인 경우에는 콕스2 이니비터가 오히려 더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이런 그 얘기도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GI 톡시시티는 콕스2 이니비터를 사용을 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콕스2 이니비터는 non-selective, preferential selective 또는 selective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런 이 각 그룹에 이러한 약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이클론페락 같은 경우는 아까 이펙티브니스가 가장 도시지 대비 이펙티브니스가 가장 좋은 약이라고 소개를 드렸지만, 카디오바스큘라 애드버스 이펙트가 상당히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GI 사이드 이펙트는 콕스2 이니비터와 거의 유사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프록센은 제가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있을 때 잘 쓰는 드럭인데, 이런 쪽에 리스크가 좀 적은 그런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인플라메이션과 페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코릴레이션이 있는데, 페리퍼럴 티슈에 대한 이펙트도 있지만 센트럴 이펙트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꾸 인플라메이션이 증가가 되면 하이퍼알제지아라든지 알로디니아 같은 게 생겨서 페인 리스판스가 굉장히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CNS 계통의 약효가 있는 드럭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는 다음에 4강에서 이러한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페이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입에 말씀드렸듯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는 초이스 오브 트리트먼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끊임없이 고혈압처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디지즈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엔세이드를 인플라메이션 컨트롤하는 엔세이드를 언제까지 쓸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퍼에서는 2주간 멜록시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플라시보를 4주간 주고, 또 한 그룹은 멜록시캄을 계속 주고, 그 다음에 석 달 동안은 플라시보조차도 끊고
코그니티브 세라피를 했습니다. 이게 뭐야, 엑서사이즈를 시킨다거나, 뭐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거나 이런 치료를 한 거죠. 그리고 메로크시캄을 계속 준 그룹과 비교를 했더니 거의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세이드의 롱텀 이펙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 깊게 이 관심을 갖고 환자를 매니지먼트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중요한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를 그 매니지먼트 할 때 우선 시노바이티스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뭐 마찬가지로 이피전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이 진단의 갈림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노바이티스가 있으면 엔세이드로 가고 시노바이티스가 없이 그냥 환자 페인만 호소하는 환자는 아날제식스로 당연히 가야 되고요. 엔세이드를 계속 쓰면서 모니터링을 피지컬이나 또는 소노그램 또는 어떤 경우에 드물진 않지만 MRI로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서 이 레졸루션이 되면은 이 엔세이드를 끊고 시사도화를 사용을 하다가 그것마저 심텀이 없어지면 약을 완전히 끊게 되지만 계속적으로 엔세이드가 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부분은 서포티브한 트리트먼트로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한다든지 또는 아날제식스를 같이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레졸루션을 시키도록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서저리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스트라티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1강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이 강의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패서피지올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저희가 치료 대상을 선정을 할 수 있고 치료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노바이티스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노바이티스가 치료의 아주 절대적인 대상이다 하는 것을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예후를 평가하면서 치료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이런 이 시노바이티스가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를 프로그레스를 할 수 있다 하는 심각한 이런 팩터라는 것을 이 자각을 해서 의사와 같이 적극적으로 엔세이드 치료 또는 다른 치료에 임하는 자세를 갖추게 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강의의 목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